김정은 제1위원장이 3개월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이어서 일가족이 비상 경계령을 뚫고 탈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양대 장광일 국방기술대학장,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연달아 계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 보도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당초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사전에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얘기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뭐 이게 신빙성이 있다라고도 보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난달 그 3월 15일 날 빠른 시일 내에 핵폭발 시험을 준비해라, 강행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핵실험하고 있는 징후가 여러 가지 지금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는 사전에 4차, 5차 핵실험을 사전 준비하고 기획을 하였다라고 하는 보도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면 짧은 기간 내에 또 핵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사전에 쭉 핵실험 준비를 계속 해왔고 사실 과거의 예를 본다면은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 경쟁을 할 때만 하더라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번 정도도 핵실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북한의 경우는 풍계리 그 만탑산 지역에서 이제 그 땅굴이라기보다는 이제 갱도를 다 꿇어놨기 때문에 그 갱도에서 동일 지역만 아닌데면은 한 2, 3개월이 경과하고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핵폭발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제가 볼 때 이미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고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시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5월 당대회 그리고 이제 당대회 이전에 있는 다음 주에 군 창건 기념일이죠. 군 창건 기념일. 이런 날짜 전후로 만약 안 되면은 가장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북한에는 얻어질 게 없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백해무익하다. 핵실험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어차피 김정은 정권이 핵지파이를 짚고 있다고 해서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당분간 이 밀리터리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의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열세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5월 초에 진행될 물론 제 날짜에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7차 당대회 전에 이 핵 보유 국가라는 이걸 선언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제 2012년에 북한은 그 헌법에다가 핵보유 국가라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회는 36년 동안 열리지 않다 보니까 당 강령과 규약의 핵무기 보유를 삽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5차 핵실험까지 해서 파키스탄의 경우도 이제 5차 핵실험으로 핵보유 국가가 됐다고 하니까 자신들도 5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보유했다. 이것을 이제 당의 강령과 규약에 삽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바꿔야 되니까 북한이 지금 지금 가는 길은 벼랑 끝이 앞에 보이는 길이니까 길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핵보유국이라는 전제를 할 때 북한 내부적으로 인민들이 따라주고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역시 이것이 체제 연장이나 재생산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핵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국제사회 전례 없는 초강력 제재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제재가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추가적인 제재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5차 핵실험을 만약에 강행을 하면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으로부터 네. 추가적인 제재를 저는 틀림없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역사 70년을 통해서 이 비군사적인 제재로는 가장 강하다고 하는 2270호를 네. 지난 3월 2일인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유엔 결의안에 보면은 51항인가에 보면은 트리가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만약에 추가적인 이런 조치를 또 한다면은 더욱 중대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조항을 지난 3차 핵실험에 이어서 4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도 유엔 결의 제재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할까 안 할까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네. 단지 이제 어떤 형태의 제재가 나올 것이냐. 이를테면은 이제 제재안 결의안 막판에 이제 협의를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이 수출을 하는데 많다고 하는 석탄 같은 거, 광물 수출 중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생에 관련된 거, 또 핵과 미사일에 전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정이 된다면은 석탄도 일부 지금 수출 같은 것을 허가를 했단 말이죠. 네.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노동자들, 또 이 북한과 거래하는 이런 기업이나 개인을 갖다가 철저하게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270호의 조금 허점이라면 허점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서 보다 아주 촘촘하게 이 결의안에 대한 재강조 내지는 추가적인 결의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하고, 단지 이제 어떤 형태로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러셀 차관보가 5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면 한미일 3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비군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관이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네. 봤는데요. 사실 군사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이 핵실험을 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직접적인 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까지도 앞으로는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제가 볼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있는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데 이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의 발표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소형화가 몇 킬로냐, 1톤 미만이면 다 소형화냐, 아니면 700킬로 또 500킬로까지 갈 수 있느냐.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지금 한 800킬로까지 소형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는 인정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여러 이제 시각들에서는 지금 그 이하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이나 또 중국, 북한을 잘 아는 중국이나 러시아 전문가들도 북한이 아직 800km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핵탄두라는 게 소형화 될수록 북한이 이제 그것을 무스탄이나 스커드에 실어서 한반도를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 더욱 이제 소형화가 촉진되면 북한이 지금 2, 3년 안에 예상하는 그 SLBM에 이제 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소형화와 직결되는 것이겠죠. 북한이 소형화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핵무기를 가지느냐 못 가지냐보다 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800km 이상짜리를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미사일에 실어서 날리는 문제는 우리 어떤 킬체인이나 MDA에서 지금 철저히 또 사드까지 들어오면 이건 다 방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500km 미만으로 해서 이제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고 대안이 없는 북한의 공격 능력인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 소형화 집착이 강한데 아직 그까지 정밀하게 북한이 그렇게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간다. 여기에는 물론 모험적인 김정은의 어떤 압박과 이 강박관념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이 고집보고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정밀하게 과학화될 수는 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소형화에 관해서 제가 볼 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상첩보, 통신첩보만 가지고는 북한의 핵 능력, 그다음에 소형화의 이 수준,
그다음에 뭐 다종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분석 네. 이런 것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기관마다 틀리고 뭐 한미일 간에도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그 북한의 핵에 대한 특히 그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 보다 정확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단지 이제 과거 다른 나라들이 핵 개발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이를테면은 뭐 수소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성될 때 핵 주기가 대략 7년으로부터 4년, 3년으로 줄었거든요. 소형화 주기도 그렇게 자꾸 줄어왔거든요. 북한이 핵 실험을 했던 것이 최초가 2006년 아닙니까? 금년에 2016년, 지금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 실험을 하고 소형화 경량화를 갖다가 추구해 나라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형화를 갖추지 않은 나라는 없거든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과학과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장비들이 좋아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같은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소형화 기술은 사실상 달성이 됐거나 아니면 매우 근접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어쨌든 이런 안보적인 관점,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가급적 어떤 희망적인 기대라든지 낙관적인 이런 판단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사실 핵탄두 소형화는 정말 이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모든 정보 자산을 다 동원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소장님, 북한이 일단 원하는 게 바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일 텐데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이제 수소폭탄 실험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그 1월 7일에 한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라고 북한은 말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이번엔 이게 진짜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아마 과시하고 그것을 당 강령에 삽입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이것은 철저히 또 내부용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북한 주민들 그 평양에 모인 3천여 명의 7차 당대의 대표들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 됐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과 평화협정도 맺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뭐 위협이니 남조선의 뭐 북침 위협이니 이런 선전으로 지금 북한 체제가 겨우 유지되는데 이제 핵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그들과 군사 기술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게 북한 당국이 지금 핵 그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강박관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북한 스스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때 뭐 미국의 어떤 대표가 갔을 때도 북한이 자꾸 이제 우리가 핵 가졌다 뭐 이렇게 해서 협박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인정이 또 중요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별개로 이런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왔고 또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을 강하게 목조르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북한 체제가 아마 짧은 기간 내에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어떤 수소폭탄까지 가졌다. 이것을 이제 공개할 경우 결국 국제사회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북한의 핵 보유국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무기화했다라는 거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또 근본적으로 차이입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입장에서 NPT에서 인정하고 있는 5개의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죠. 그 5나라 외에는 어느 나라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뭐 갖고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NPT 밖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가입도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스스로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그것이 유엔의 NPT 체제 내에서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핵무기가 그런 지위를 얻게 해주고 또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상당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의도를 갖고 뉴욕에 가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수용 외무상이 이제 당 대회도 있고
또 뭐 이 유엔의 지금 제재 국면, 양자 제재 지금 다 지금 그런 국면 속에서 이렇게 외교 그 어떤 행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김정은이 메시지를 국제사회나 미국 또는 유엔에 가서 뭔가를 전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선 보여지고요. 기후협약 서명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석을 위한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아마 당대회 이후 소위 뭐 대화 또는 협상 국면에 대비한 어떤 탐색적인 차원에서의 외교 어떤 이번에 그 어떤 이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가면서 이제 그 뉴욕 채널, 유엔 채널 또 어떻게 보면 박기문 총장이나 또 미국의 캐리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기존에 얘기했던 뭐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육자회담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북한 스스로가 국방위에서 이번 달 초에 뭐 이 협상이 근본적인 해결의 이 근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소위 핵무장을 계속하고 핵고도화를 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수용 같은 사람은 대화 국면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을 갖다가 구사하면서 차후 작전을 보기 위한 어떤 탐색적인 외교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식의 패턴은 북한이 계속해서 보여왔던 건데 과연 북한의 의도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돌이켜보면요. 북한은 항상 도발을 하고 제재를 당하면 또 추가 도발을 하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대화 분위기도 조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재 국면 속에서 김정은이 또 도발을 이어간다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논의 급부상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은 그런 반전을 기대하고 지금 이수용 외무상도 파견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 존 케리 장관은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네. 선언한 상태고 어쨌든 북한의 어떤 그 패턴 사이클은 도발과 또 뭐 협상 제안이라든지 지난 뭐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2월 7일 또 ICBM 발사 이후에도 몇 번을 한 두세 번을 또 대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잠깐 이제 말씀하신 그 화전양면 전술을 쓰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그 제재 국면 사상 최악의 70년 만에 사상 최악의 제재 국면에서 숨통이 너무 조여오니까 이거 못 살겠다 해서 그런 이수용을 보내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제스처로서의 외교로서 그냥 이수용을 보내는 건지 북한의 이게 외교 채널이라는 게 대단히 그 단순하고 단편하지 단층적입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김영철 정찰총국장 대남 비서가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가서 이번 7차 당대회 당 대표단을 좀 파견해 달라 이렇게 제안했지만 어느 나라 당도 지금 평양에 7차 당대회 오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80년 제6차 당대회 때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한 177개 대표단이 이제 물론 뭐 어중이 떠중이도 많습니다만 왔는데 지금 북한의 그 외교적인 위상이라는 게 그렇게 여지없이 추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 핵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무리하게 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무슨 외교적 탈출구를 찾는다. 그리고 이 사이클도 어느 정도 깨져버렸습니다. 뭐 대화 또 협상 뭐 다시 도발 이런 사이클도 지금 거의 깨진 상태로 지금 한 4개월 왔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전환점 분수령을 마련한다면 거기 외교적인 어떤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5차 핵실험까지 간다? 이러면 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조 분위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논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 평화 협정을 할 때 북한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만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정전협정의 연장선상에서 평화협정을 추진하라고 한다면은 이 당사자 문제에서 제가 볼 때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북만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우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중국조차도 적극적인 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이고 바람직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남북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것을 보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평화협정 당사자 이런 형태가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당사자 문제보다도 사실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지금 뭐 전쟁 위협이다, 긴장 고도다 뭐 이런 하면서 평화협정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또한 정전협정을 사실상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정전협정에 유지되고 있는 이런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갖다가 평화협정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 비핵화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전협정 자체부터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목이 열리고 그것이 바탕이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평화협정을 말하는 게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에 지명된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이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일보다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고 오만하고 충동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성격, 앞으로 북한 정권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뭐 이미 장성택 또 무슨 뭐 류경 또 김철 이런 중장, 상장, 대장급 인사들을 또 현영철 뭐 즉시 총살하는 이런 뭐 공포적인 분위기로 잘 나타났고 그래서 뭐 지난해 그 망명한 정찰총국 대좌 역시 북한에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엘리트의 이반 현상을 심화시켰고 결국 김정은은 인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받는 척하지만 이 엘리트의 이반 현상이 일어나면 김정은 체제는 통치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7차 당대회에서 어떤 지도 기구 또 세대 교체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네. 있습니다만은 현재 김정은의 어떤 그 행태론적 성격이나 퍼스널리티 이런 거 볼 때는 그의 지배력에는 상당히 희망을 상실한 암울한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잠재적 불안정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봐서는 북한이 체제가 비교적 그 안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김정은의 어떤 그 공포 정치, 독재 정치가 지속된다면은 네. 제일 가까이 있는 엘리트층부터 이탈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이고 그것이 결국은 북한 사회를 흔들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이는 이런 그 겉으로의 안정적인 차원 네. 이것이 북한 전체의 중장기적인 어떤 뭐 현재의 모습이다라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